제 목소리 들릴까요? 김지선 박사님, 제 목소리 들려요? 네, 들립니다.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관장님 헤어스타일 바꾸셨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전화 받을게요. 수봉도서관에서 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네. 김지선 박사님, 우리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하대학교 김진선입니다. 오늘 다문화 인문학 시민광자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사 박사님 들어오셨어요. 네, 저희 다문화 인문학 시민광자는요,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속 연구진들이 관련 분야 연구 수행하면서 얻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다문화융합연구소는 지속 가능한 이주 사회를 위해 시민들에게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이주 사회 없애고 세계 시민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 강의로 피루자 박사님 강연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전에 우리 연구소의 소장이신 김영순 교수님 네, 네. 김영순 교수 이따가 또 뵙고요. 이제부터 저희 강연을 안내하려고 하는데 오늘 강연해 주실 박사님은 피루사 박사님이시고요.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 박사님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다문화융합연구소의 연구 계십니다. 국제회의 전문 동시 통역사이시고요. 다문화 교육 강사이십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 시민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강연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데 김영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인하대학교 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수봉도서관과 우리 관련된 도서관에서 이렇게 회원으로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프로그램을 맡아주시는 김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연구소는요, 우리 시민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 또 다문화 감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인하대학교 정서학술정보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소는요, 6개의 도서관과 연계해가지고, 이런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피루사 박사는 저희 연구소에서 박사를 한 이후에 동시통역사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웃집의 찰스, 내 이웃의 찰스인가? 거기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친구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주 시민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사회들,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지를 같이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정서학술 정보관님 들어오셨을까요? 전 스마트폰으로 접속해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요. 들어오셨으면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혹시 안 들어오셨으면 수봉도서관 관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그럼 제가 할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관장 김봉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와 우리 수봉도서관 이용자 그리고 우리 진흥원 식구들이 이렇게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장이신 김영순 교수님과 또 그 관련 연구원님들 그리고 정석학술 정보관장이신 김대호 관장님과 관련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강연을 진행하시는 피루자 박사님은 제가 이제 정석에서 독서권장 프로젝트인 북도둠의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마 거의 다 참여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상도 받으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보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장님. 앞으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그 본강을 또 새 진행해 주세요. 네, 이제부터 오늘의 강의, 네, 필자 박사님, 네, 한국 사회에서 이주 시민으로 살아가기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화면 공유해도 될까요? 중지해 주시면 제가 공유를 할게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 해제가 아직 안 됐는데요. 제가 안 됐어요. 형수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혹시 큰 화면으로 보이시는 거 맞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비루자라고 하고요. 제가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어갖고, 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제가 유학생으로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아마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일반 외국인이라서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저의 어렸을 때 사진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일반 외국인이다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엄마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아빠는 아제르바이잔 사람이니까 저도 다문화 가족 자식이에요. 물론, 우리 부모님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났고 거기에서 네,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부모님이 결혼하자마자 아제르바이잔을 이주 가시고 거의 10년 이상 아제르바이잔에서 거주하다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를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주를 갔을 때 사실은 우즈베크 사람들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많이 생겼고 그리고 우즈베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즈베크어가 따로 있고 구소련 국가이기 때문에 로혀도 쓰고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 나라였지만 거기서는 아제르바이잔어만 주로 쓰고 로셔어는 잘 쓰진 않았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가게 됐을 때 거의 초등학교를 마치고 갔는데 다시 초등학교에서 제가 공부하게 되었어요. 로셔어로 공부를 시작하고 우즈베크를 하기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시절에는 자별을 받았어요. 어떤 자별이냐면 외모가 다르니까 뭐 너는 여기서 뭐 하냐 아제르바이잔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별이 좀 있었고 그런데 살면 살수록 우즈벡에서는 현재 지금 130개 이상의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여러 민족이 많기 때문에 저도 끄면서 우즈베크어도 배우고 물론 그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즈벡에서는 15년 동안 살았고요. 그리고 우즈벡에서는 교육을 다 받았어요. 제가 대통령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사과정, 석사과정을 마쳤고 학사과정에서는 제가 한국어를 전공하고 석사는 한국어 문학을 전공했고요. 네, 그리고 운이 좋아서 그런지 제가 항상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힘들게 장학금을 타고 김영수 교수님 만나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제가 다문화교육학과라는 학과는 사실은 처음 듣게 됐고,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잘 쓰진 않고 그런 학과도 없고, 제가 지금 우즈베키에서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다문화교육 박사라고 하면 그런 학과도 있냐고, 어떤 분야냐고, 어떤 것을 배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즈벡 사람들한테 저는 배우고 있는 분야가 뭔지를 설명할 때는 너무 어색하다고 받아들이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즈벡에서는 이제 소수민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트레이닝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인 우즈벡 사람들을 위한 러시아어, 우즈벡어 교육이 있고 그리고 국제학교에서는 영어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물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즈벡에서는 지금 한국어 학과들이 너무 많았고 초등학교도 많고 고등학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을 5년 동안 했고요. 5년 하면서
연구실에서 주어진 모든 기회를 네, 제가 잡고 항상 처음 봉사도 하고 여기 보시면 제가 유치원에 가서 우즈베고 문화, 우즈베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길게 프로그램들도 하고 이 프로그램들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바뀌려면 어렸을 때부터 그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강의를 하면서 네,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네,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고려인들을 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고려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고려인들을 위한 제가 자원봉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연구실 출신 박사님이신데요. 닐런스 박사님이시고 우즈벡 분이세요. 우리가 닐런스 박사님이랑 같이 고등학교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도 거의 9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자원봉사랑 동시에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네, 강의 목표를 보여드리면 아무리 제가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별을 받아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험과 토준에 대해 한국인들이 이해하고 또 나은 공정을 위해 필요한 인식과 토대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제가統計를 찾아봤는데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260만 명 이상 이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어요. 주로 나라들은 보시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인데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으로 들어와요. 이 외국인들의 증가하는 이유가 이주민이 노동력 보충하고 인구 고령화 대응하고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순환 등을 반영합니다. 사실은 항상 한국 사람들이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 단일 민족 사회라고 했었지만 제가 사실은 대학교에서 한국어 역사를 배웠을 때 옛날부터 중국인들도 많이 살았고 중국인들과도 결혼을 해왔지만 그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국 사회가 살아왔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타문화 사회로 변하는 그 이유는 보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한국 사회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동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일은 많고 일할 사람은 없는 국가. 그래서 지금 이민 정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지면 아예 일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러시아, 뭐 캐나다, 독일 같은 나라들도 예를 들면 보면 여러 가지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제일 이민 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로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독일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시켜도 개선할 상황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주민이 어떤 역할을 키워한다고 하면 보시면 이주민은 특히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런 노동력을 제공해요. 지금은 이런 노동력은 필요한 직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수적으로 네, 월급도 잘 받고 근데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문화적 기여를 어떤 것을 하자고 하냐면 이주민들은 예를 들면 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을 한국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한국 사회 다채로운 문화적 다양성을 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음식, 예술, 축제 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사람들도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인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문화 교류를 해요. 성공적인 사례들도 아시겠지만 많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물론 외국인들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례도 보여주고 성공적이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100번 좋은 일을 해도 한 번 나쁜 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나쁜 일만 기억한다고 해요. 특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SNS나 뭐 온라인에서 뉴스에서 나쁜 것만 나오면 사람들은 좋은 사례를 안 보고 나쁜 사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거래인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그 거래인들이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한 사례들인데요. 근데 그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아무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라고 할 때는 아니면 이주민이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저도 이웃집 잘세 참여했을 때 거기에서 또 저희 타문화사회 전문가로서 이렇게 촬영이 되고 성공 사례로서 보여드렸지만 제가 처음부터 한국에 와서 들어왔던 목적부터 달랐어요. 저는 일하러 온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한국에 가서 박사과정을 가고 전공을 하려고 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일반 이주민들과 좀 달랐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를 이미 알고 있었고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왔지만 직접 교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사람들과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제가 얘기를 할 때는 가끔은 알고 있어도 모르는 한국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 단어들을 아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한국어, 줄임말, 속담, 관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관용어 같은 거 많이 쓸 때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를 때는 다시 물어봤었어요. 무슨 내용이냐고. 제가 아무리 한국어 알고 있어도 이 뜻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근데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볼 수는 있는데 계속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어요. 물론 음식 문화가 좀 어려웠고 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극복하고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유학 생활도 좀 어려웠던 이유가 교육 시스템이 한국과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원 부족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요즘. 저도 마찬가지였고 예를 들면 대상자로서 제가 안 맞거나 아니면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서울에서만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인천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없다. 무조건 제가 그 프로그램이 참여하려면 서울에서만 거주해야 된다는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는 자별도 무조건 외국인들이 당하지만 사실은 저의 경우에는 자별은 그게 이렇게 백인이라서 그런지 피부 색깔이 그렇게 그게 상한 적은 없지만 한두 번은 얼마 전에 뭐 버스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제가 좀 자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피부 가지거나 외모 가지거나 이렇게 자별 받은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합시다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요. 물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미국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흑인 친구가 있는 것을 너무 꿈꿨어요. 흑인 애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주변에 흑인 친구들도 있고 인도 사람 여러 가지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같이 기숙사에 사는 베트남 친구가 저보고 뭐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요. 마음이 너무 이상해졌어요. 그때는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피로자는 너무 적겠다. 외모도 하얀색이고 이쁘고 한국어도 잘하니까 한국 친구들이 많고. 근데 나는 이렇게 한국 친구들은 많지는 않아요. 나랑 누가 밥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잘 이렇게 놀아주지도 않다고 하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안함을 가졌어요. 사실은 그 친구가 내성적이었지만 저는 다교적인 편이라 저도 적극적으로 친구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을 때는 도와주고 싶죠.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한국인들과의 친구 되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기서는 직장 내 자별이라는 거는 제가 주변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동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직장 내 자별에서는 한국인이 외국인을 자별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왔던 사람이 같은 나라 사람을 자별한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즈베키에서 왔던 고려인 2명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 번역하면서 하는 벌어진 일인데요. 거기서는 한 명은 한국어를 잘하고 한 명은 한국어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친구한테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냐면 이 친구가 사장님한테 한국어 모르는 친구가 한국에서 불법으로 살고 있고 통장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친구의 월급을 나한테 입금해 주시면 제가 친구한테 준다고 하면서 거의 한 달 반 이상의 금액을 매주 받으면서 친구한테 전달을 하진 않았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장님이 지금 돈을 못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친구를 속이고 왔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을 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니까 이 친구가 계속 그 한국어 모르는 친구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그 친구를 찾아고 줄 때는 했지만 돈을 속이면서 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장 내 문제들이 있고 차별들도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도 들어보면 아무리 숙사 과정을 마치고 좋은 그 한국어 실력도 좋고 영어도 좋고 일을 잘해도 옆에 있는 한국인 친구의 연봉이 이 친구 연봉보다 높다고 한대요. 그래서 본인 생각을 하는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덕같이 들어왔는데 나는 좋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이랑 의료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2019년도까지인가 지금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옛날에는 외국인 사람들이 유학생들이든 국민보험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 제도가 바뀌고 의무가 됐는데요. 옛날에는 실비만 들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비용적으로 보험을 들려고 할 때는 들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의료 접근성에서 보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언어가 잘 안 될 때는 병원에 못 가거나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못 가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병원 예약을 할 때는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꼭 번역사를 써야 돼요. 번역사를 쓰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 설명을 못 하니까 좀 어려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넘어가네, 잠시만요. 네. 여기서는 네, 어떤 한국 사회든 다른 사회든 다문화, 이주민이 많은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문화 교육이 확대를 물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한계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재미있는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 국민 중에 10명 중에 7명은 거의 72%예요.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친족과 결혼하는 것은 좋다고 대답한 사람은 59%, 그리고 69%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보시면 결혼 주변에 이주민이 있냐 물어볼 때는 16%만 있다고 대답하고 84%는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뜻은 주변에 외국인들과 교류를 거의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류를 우아하게 돼요.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외국인을 자주 만나거나 그런 사람들면 주변에 외국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사람들이 외국인은 잘 만나주거나 친구해주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사회적 약자, 소수적 인권 존중도를 보면 36%는 외국인, 이주민이에요.
낮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권 침해 차별 쥐약 집단에서 보면 여기서는 결혼 이주민이 20%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식을 또 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고 문화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주 만나는 프로그램들이 물론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랑 한국 유학생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학교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기숙사에서는 한국인과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절을 한국 학생이 외국인과 살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썼는데요. 다문화 가족 생태에서는 가족 생태에서는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저도 몇 번은 참여를 해봤어요. 그런데 참여를 하게 되면 가보시면 이렇게 그 기관에서 일하는 한국인 외에는 일반 시민들이 잘 참여를 하진 않아요. 그 기관 구성원 그 직원들이랑 다문화 거기 다니는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이고 그리고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주변 지인들만 오는데요. 그게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문화를 배우거나 예를 들면 교류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식문화 같은 것도 지금 인하대학교에서도 지금 요즘으로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여러 가지 나라의 세계 음식 축제를 했었어요. 그때는 뭐 학생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와서 문화를 예를 들면 교류해보고 음식을 먹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론 이후에는 그런 것이 더더욱 한계가 있고 더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중과 필요 태도가 있어야 더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대인 관계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문화를 또 벗어나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어울리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외국인이면 더더욱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당한 사례인데요. 한국 유학을 왔을 때 몇 개월밖에 안 지나갔는데 그때 제가 어떤 한국 캠퍼스에서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 교수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피로제 시간 되면 우리 나중에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그 교수님이 저랑 밥 먹는 것은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서 기다렸다가 제가 연락을 했어요. 교수님 시간 되시면 밥 먹자고 하셨는데 잘 지내고 계시냐고 밥 언제 먹을까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빈말 문화였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한국의 빈말 문화에 대해서 교육이나 뭐 제가 배웠던 그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한국이 직접 와서 제가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문화라서 빈말 문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빈말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그렇고 제가 9년 됐으니까 저도 이제 그 빈말을 잘 쓰더라고요. 만나지 않아도 그냥 빈말로 그 문화를 제가 동화되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소통의 중요성이 좀 필요하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일반 이주민들 중에도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그 사장님이랑 그 직원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때는 소통을 좀 중요로 하면서 서로를 알아보고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저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한국의 어떤 문화를 잘 모르면 이렇게 당하면 당황스럽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연구실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본인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베트남어 기본 알파벳 같은 거 배우고 인사말 배우고 한 달은 우즈베거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 어느 정도 기본 인사말 같은 것도 배워도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언어 교류 프로그램 참여라는 것을 제가 여기 왜 썼냐면 언어 교류 프로그램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주민들도 예를 들면 언어를 배우려면 나이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배울 수 있고 여행 떠날 때는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인하대학교 쪽에서 시민들이 와서 뭐 러시아어를 뭐 몇 개월 배울 수 있다. 우즈베거를 배울 수 있다. 필리핀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언어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대신에 러시아어를 배운다. 아니면 우즈베거를 배운다고 하면서. 제가 한국 외대대학교에서 2년 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특수 언어 우즈베거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들이었어요. 부모들 선생님들이었어요. 우즈베거를 왜 배우기 시작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우즈베크 사람들이 많아서 그 언어에 관심 있고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알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든 것은 일반 시민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구나. 예를 들면 언어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주면 열심히 참여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언어 교류 프로그램 참여, 한문의 이벤트나 축제 참여를 다시 반복하면서 썼어요. 이런 것들은 물론 매번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매번 교수들 모두 학술적에서 내용에서도 물론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여기서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역 축제 계획 같은 거 더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에서만 주로 5월 1일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세계 외국인의 날에는 그때는 음식 문화를 해요.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데요. 이런 축제들이 좀 많으면 제가 직접 그 축제에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3일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면서 그때 보니까 시민들이 다가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먹어보고 어떤 나라인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아이들한테도 설명하고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자녀 지원 부분에서는 물론 이주민 자녀 지원을 위한 학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예를 들면 1대1 멘토링을 할 수 있어요. 학교 대학생들이 멘토링은 하는데요. 그런데 시민들이 멘토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잘 못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 예를 들면 멘토링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서는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네. 그리고 문화교류 워크숍.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요. 문화교류 워크숍을 제가 한국 사람들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중간아시아에서 살아왔던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여기서는 NGO 단체를 만들고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도와드리고 중간아시아 사람 위주로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화 교류를 하고 언어를 가르쳐주고 다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예요. 그런데 문제가 좀 하나가 있는데요. 중간아시아는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대부분이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슬람교 분들은 선교사라고 들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지원을 한다고 들을 때는 뭔가 거부감이 좀 생겨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정교를 깊이 배우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런 워크숍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져. 그래서 이런 워크숍들이 선교사 아니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단체들에서도 만들어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빨리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잠시만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제가 질문 받으면서 질의응답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필자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박사님의 그 강연 주제에
이주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살아가기에 그 제목을 받고 참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이 도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간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구나. 항상 도전하는 마음으로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새롭게 좀 알게 되었고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도 그 외국인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그분하고 저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이 기다리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엘리베이터 층 내려오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말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네네.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지금 피로자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분도 저하고 뭔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렇게 도전을 인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의사를 좀 나눴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만나 뵈면 이번에는 쪼끔 더 이렇게 얘기도 좀 해 보고 이렇게 '낯설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되게 좋은 강연 많이 들으셨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 얘기하신 인사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 건물에서 사는 앞집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예를 들면 40층이면 1층부터 40층까지 누가 사는지 다 서로 알아요. 그만큼 인사하고 무조건 뭐 2층, 3층 이렇게 진하게 지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웃 사람인 친척보다 낫다는 거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진하게 살고 서로 예를 들면 소금이 떨어지면 가서 받아올 수 있고 나는 이거 좀 부족한데 가져오라고 이렇게 받을 수 있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즈베크 영화들 보면 그 이웃 관계들 보여주는데 그냥 녹화 안 하고 들어가서 갔다 왔다 하는 이렇게 관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 너무나 개인화돼 버려서 왜 이러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웃이라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웃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뭐 할 때도 있고 인사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신경 쓰지는 않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노인들이 무거운 거 들을 때는 다가가서 뭐 들어주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제가 도와주라고 조사 과정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이고 한박 마을에서 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에 우즈베키스탄은 특히 그런 것이 있어요. 여자한테 임산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항상 도움을 줘야 된다. 여자는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 뜻은 여자가 엄마가 되고 아기를 키우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니까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즈베키의 경우에는 여자들이 무거운 거 드는 거 보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가와서 주세요. 내가 도와드릴게. 어디까지 데려다 줄까? 이렇게 해요. 그거는 그냥 놀랍지도 않고 이러는 일인데 근데 그 친구가 어떤 할머니한테 가서 가방 이렇게 잡고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거예요. 갑자기 할머니 도와주세요. 도둑놈이 저 가방을 훔쳤다 하면서 경찰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어 많이 못하는데 그 경찰서에서 전화해서 좀 번역해 주시겠어요? 무슨 일이냐고 왜 할머니 가방을 잡았냐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냥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까지 변명을 못했어요. 내가 도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그 할머니가 아니라고 내 가방을 훔치고 싶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 사건이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잘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냥 문제가 생길까 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 싫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안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 이나대학교 경우에는 제가 인도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직접
인하대학교에서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한국 학생이 술 취해가지고 넘어지고 핸드폰이 떨어지고 밤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이 친구가 연구실에서 오니까 다가가서 괜찮으시고 하면서 어깨 이렇게 치고 핸드폰 주고 이렇게 안아서 올리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했죠? 저를 만졌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을 불렀어요. 근데 이거는 호수적인데 거기는 CCTV 이런 거 잘 안 잡히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잘 해결됐지만 그 사람이 그거는 내가 죽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외국인들한테 제가 그 노동부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해드려요. 도와주고 싶으면 미리 물어보라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냥 다가가서 도와주지 말라고. 도움이 요청할 때 도와주라. 안 그럴 경우에는 다가가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문화도 물론 한국이랑 외국인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언어적인 문화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외국인들한테 특히 노동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예를 들면 성폭행을 하지 않도록 알아야 된다고 이런 편의적 행동은 안 된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본인도 모르게 죄인이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또 내용들을 저희가 좀 들었는데요.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부차 박사님은 9년 동안 한국에서 지금 살고 계시고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하면 네, 생생한 경험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강의도 하지만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동시 번역을 국빈 번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와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장관님들, 자관님들 여러 가지 높은 수준에서 저도 이렇게 박사과정을 타고 번역을 하게 됐다는 것도 도전이었습니다, 저한테. 왜냐하면 번역사들도 많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장관님들이 오실 때 미리 부르고 부탁하는 것도 저한테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인한테는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도전.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다 도전이에요. 제가 너무 얘기해서 질문들이 없는가요?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김기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기 네, 선생님 그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공정과 이음 여기 이제 그 가입이 돼가지고 이걸 좀 듣게 돼서 좋은 저 연습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제 지인이 그 태국에서 우리나라 분하고 이제 국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사회적인 활동은 보니까 별로 하질 않고 남편이 이제 그 이렇게 벌어오는 걸로 의존했는데 남편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남편이 그러니까 60대가 훨씬 지나 버려서 아이들은 고2, 고3인데 이렇게 일을 그분이 트랜스퍼를 못했어요, 남편이. 그래서 집에서 있으시면서 굉장히 집안일을 잔소리하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저한테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일자리를 뭐 꼭 발선해 주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상담을 가서 해주고 뭐 이러는 단체가 있나요? 저는 전혀 몰라가지고. 그분은 참고로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예.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아마 그 지인분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제 결혼 억지를 당해서 결혼하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처음부터 왔을 때 제가 우즈벡 결혼 이주 여성들을 연구를 했을 때는 처음부터 왔을 때는 그분들이 주부로서 살아가고 아이 교육을 거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일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언어를 잘 예.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기술이나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모든 좋은 프로그램이, 모든 좋은 지원이 다 서울에 있어요. 아, 서울에 특히 그분이 어느 동네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대문에도 가족 지원 센터가 있는데요. 예. 거기서는 도우미가 있는데 자녀 교육을 도와주고 그것도 조금만 비용이 자기 부담이 있어요. 완전 무료로 와서 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분기별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름을 올려드릴게요. 분기별로 여러 가지 공지들이 올라와서 거기서는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일을 안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부모님이 가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도움을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네. 이렇게 요청을 안 하시면 거기서는 도와드리는 게 좀 어려워요. 서울 글로벌 센터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예. 여기에다 올려드릴게요. 거기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여러 가지 나라에서 왔던 외국인들이 있고 번역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아마 나라 언어도 있을 거예요. 그 20개 이상인가 그렇게 언어들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 적어드릴게요. 글로벌 센터 홈페이지를 올려드릴게요. 거기서는 서울 외국인 포털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그리고 인천에서도 예를 들면 미추홀구이든 영수구이든 다 가정센터가 있어요. 가정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상담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이지 여성 센터가 있어요. 서울에서 폭행당하는 여성들이면 거기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서울 글로벌 센터 가시면 역삼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 글로벌 센터. 예. 역삼역인 네, 지금 보니까 엄청 큰 기관이에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기서 있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도 거기서 다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매년 나라에서 특히 이렇게 기술이 없고 직업이 없고 고졸일 경우에는 취업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취업 준비 그런 것들을 그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태국이지만 말레이시아랑 이렇게 가까운 그 남쪽 해안에 고향을 두고 있는데, 남편이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노동자로 일하시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주 여성이 해당이 안 돼서 도움을 못 받게 되나요? 남편분도 그럼 한국인이 아니신가요? 한국이신이신 거죠? 그럼 이주 여성으로서 해당이 되시죠. 아, 왜냐하면 네. 이주 여성이라는 것은 네. 한국인 남편을 둔 여성이 이주 여성이에요. 아, 예를 들면 그렇습니까? 예. 여성도 외국인이고 남성도 외국인이면 그 부부들은 그냥 다문화 가정이에요. 네, 일반 네. 외국인이기 네, 때문에 네. 일반 근데 외국인들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예, 이주 여성에 비해서는 그분들이 네, 덜 받아요. 이주 여성들은 예, 많이 받죠. 예. 근데 그분은 국적은 태국에서 오셨지만 한국인이거든요. 아마 남편을 따라서 국적을 네, 따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네, 네. 결혼 이주 여성 센터에서 예, 제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예, 거기서는 상담사를 연결해드려요. 무료예요. 그리고 네, 그 네. 센터에서는 무료 변호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다음에 저한테 학교 그 학생 그 수업에 필요한 참고서가 당장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사둔다 그랬더니
내일 당장 필요한데 도서관에도 없고 지금 이렇게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 서점에 갈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학교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많이 돌봐줄 텐데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가서는 좀 도움을 받고 상담도 좀 하면은 좀 삶이 좀 또 이렇게 매끄럽고 윤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면서 다니는데 그 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그 네,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도와드려요. 문제는 네, 부모님이랑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 예를 들면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 책을 못 구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 네, 거절하지 않고 도움을 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다문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는 되게 힘들어해요. 그것은 음,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다가가서 각 학생마다 뭐 어려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럼요. 상담 기간이 물론 있지만 근데 학생은 적극적으로 부모님도 그렇게 가서 선생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음, 왜냐면 그 선생님도 항상 교육을 받고 연수 과정도 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 중에 다문화 교육 그 석사, 박사 받으신 분들도 있고 무조건 어, 다문화 가정센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이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제가 보내드린 홈페이지들도 한국어로 거의 다 돼 있어서 그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모르지 않을 경우에는 찾기가 힘들 거예요. 일반인들 들어가서 찾는 것도 복잡한데 그분이 들어가서 찾으실 거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말만 겨우 그 더듬거리는 정도 아닌 정도로 그냥 의사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도와주거나 뭐 인터넷으로 뭐 찾아주고 이런 거는 바빠서 고2, 고3이라 바빠서 시간이 안 되나 봐요. 근데 남편은 아이들 자녀 교육 이런 거는 이제 잘 모른다 그러고 부인한테 맡겨놓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들하고 좀 소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서툴고 그래서 네, 좋은 환경을 이렇게 주는데도 기회를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좋은 어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결혼 이주가 네, 가정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엄마와의 자식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그렇죠. 제일 큰 문제는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완전 한국인이 되고 한국어를 잘하고 엄마보다도 잘하니까 가끔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엄마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무시를 경우에는 많이 하나 봐요. 우울증에 빠지기 전에 상담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너무 대단한 분이세요. 아, 네, 아니에요. 이 적극적으로 시간을, 참여해 귀한 주셔서 시간을 내서 감사합니다. 연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그분 얘기만 너무 많이 해서 다른 분들이 또 기회를 잃게 될까 봐 하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도움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은 정말 학교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도움을 구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른 선생님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오늘 여기까지 저희 그러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필사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요.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김현승 교수님한테 배운 말이 있는데요.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자. 더불어라는 단어도 어, 처음으로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네, 그래서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를 제가 교육서에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서로 도와주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다들 건강하시고,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네, 저희는 10월, 이번에 8월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9월 강의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저희 또 강의를 2시 반에 진행합니다. 그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